10년 정도 봐서 우상향할 지역들을 못 맞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100%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는 그냥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혹은 많아질 지역들, 1000세대 이상으로 한 3개 단지 이상, 네. 대단지들이 한 3개 단지 이상 생기는 지역들, 메인 일자리 지역과 관여 교통망이 생기는 역세권 지역들.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도 좋은 어떤 뭐 지역이랄까 아니면 조건 같은 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아직 변수들이 많지만 뭐 길게 봤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상향 할 만한 곳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뭐 10년 정도 봐서 우상향할 지역들을 못 맞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100%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아. 근데 네. 일반인들 아실 만한 입지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어서 그냥 그런 지역들 확신 갖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중요한 거는 호재만 있는 지역 아니고 착공을 해야 돼. 모든 변화가.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혹은 많아질 지역들, 그리고 그 신규 아파트가 좀 많아지는 지역들, 뭐 1000세대 이상으로 한 3개 단지 이상, 네. 대단지들이 한 3개 단지 이상 생기는 지역들, 아니면은 이제 메인 일자리 지역과 관여 교통망이 생기는 역세권 지역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그다음에 광역 교통망, 새 아파트 이런 지역들이 그냥 확정돼서 몇 년 안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무조건 하셔도 돼요. 지금보다 무조건 시세 올라가니까. 또 근데 10년 지나면 사실 너무 먼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네. 되면 뭐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이 더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지 말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 하락하거나 그럴 확률은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GTX-D가 거의 확정이 됐어요. 네. 근데 확정은 안 됐잖아. 뭐 그렇죠. 네. 뭐 얘기는 네. 나오고 있지만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개통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토만 통과되면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D까지는 좀 하긴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B는요. B는 지금 착공하려고 하는데 B는 됐죠. 이미 왜냐면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게 제일 정확한 게 뭐냐면요. 예산이 들어가면 돼요. 이미 B하고 C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착공을 안 한 것뿐이지 착공식을 착공 했잖아요. 시간했죠. 네. 그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착공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괜찮죠. 그러니까 아마 늦으면 2년 밀리고 빠르면 1년 정도 안에 다 개통이 되거든요. 예정된 기간보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B는 이미 착공을 했는데 C가 안 했지. C. 네. C가 안 돼서 오히려 B는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B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 C가 좀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저는 C도 괜찮다고 봐요. 예. B가 생각보다 좀 뭐랄까 아주 관심도가 높은 지역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양쪽 끝에가. 그렇죠. A나 C보다 심지어는 D보다도 조금 네. 그런데 B가 이게 정책적으로 저는 밀어준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를 붙였어요. 나 이건 진짜 광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인천까지 붙었어요. 그렇죠. 4개 광역시가 붙거든요. 네. 그럼 4개 광역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해주려고 정말 애를 썼구나. 왜냐하면 춘천은 맨 마지막에 붙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 송도가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좀 기업체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좀 비용으로 아마 충당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송도가 그냥 기업체들이 많이 못 들어왔고 특히 외국 기업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양 그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 곳에 조금 기부를 받아갖고 그걸로 좀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해서 진도를 못 나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계속 들어올 기업체들이나 주택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그런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100% 모두 다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 특히 동부권 구간들은 기존 노선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식으로 계속 예산을 낮춰가더라고요.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네. B는 그냥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B를 사면은 뭐 단기적으로 개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네. 뭐 기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저는 7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B를 사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라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부동산을요 한 번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단기가 있어요. 단기는 2년 안에 사고 팔고가 되는 거예요. 네. 중기가 보통 이제 3, 4년, 네. 이제 5년 넘지 않은 것들, 5년이 넘어가면 이제 장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호재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니까. 호재 때문에 끝나고 개통된 다음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올라요. 뭔가 하나가 또 꽂아주면은. 그래서 반영됐다가 빠졌다 반영됐다 하는데 이건 우상향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사고 팔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GTX B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C는 그러면 아직은 근데 C도 좀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C도 예, 왜냐면 C가 라인이 더 좋잖아요. 왜냐면 C는 다 일자리 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라인이 심지어는 창동 광운대는 원래 베드타운인데 네. 거기다 일자리를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C에서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서울 라인은 걱정을 안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평택과 천안 아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라인이거든요. 예, 그거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평택 쪽은 조금 좀 분위기가 아직은 좀 안 좋던데 네네. 거기까지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 어렵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들로 어렵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을 하는 곳인데 반도체만 하는 곳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동 전자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공장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하겠죠. 뭐 그러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예 반대로 서울, 강남 이런 곳들도 지금보다 10년 뒤에 집값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지금 또 워낙 좀 막 네. 뾰족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좀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는 그냥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솔직히. 예, 지금 생각보다 무조건 10년 후엔 비쌉니다. 예, 이 종류 불문, 입지 불문. 왜냐면 땅값이 올라가서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GBC 처음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살 때 그때 모든 언론사에서 다 바보들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10조 주고 샀거든요, 그 부지를. 네. 2등이 삼성이었었는데 4조 8천억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5조를 떡값으로 썼자 이런 얘기 나와서 바보라고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이제 그 칼럼을 썼냐면은 삼성은 이게 낙찰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제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는 무조건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제일 그 공시 가격이 제일 비쌌던 데가 어디였냐면은 명동이었어요. 명동. 지금도 제일 비쌉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네. 거기인데 지금 평당 공시 가격으로 한 7억 정도 될 거예요. 한 평당. 그때 그 GBC가 평당 1억이 안 됐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도 제일 비싸요, 명동이. 근데 지금 4억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GBC 쪽이. 네. 예,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 제가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이거 나중에 GBC가 다 완성되고 여기다 그 영동 지에서까지 완성이 되면은 명동 가격이나 이쪽 가격이나 거의 똑같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명동 사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좋은 거였잖아요. 강남이 그런 데거든요.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은요, 그냥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땅을 밟고 있는 부동산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땅값의 개념을 잘 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0평짜리가 어떻게 30억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거기 땅값이 뭐 한 20억이 뭐 밑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다 땅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이게 단위 면적당 그 입지에 오는 사람들 숫자를 카운팅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주든 뭐 아니면 상가 이용이든 아니면 지나가는 것이든 그러니까 유동객이 많은 것도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명동은 제일 비싼 이유는 유동객이 제일 많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GBC가 지금 그 공사 상태인데도 지금 4억까지 올라왔잖아요. 다 완성이 되면은 거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가 될 거거든요. 지금은 성수동에 많이 가고 있지만 나중에 GBC 완성되면은 글로 다 올 거예요. 예, 삼성도 지금도 뭐 코엑스도 있고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아마 잠실도 거기도 다 마이스가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테헤란로부터 해서 잠실까지는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 대치동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네. 저기에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때 아파트만 묶은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를 다 묶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땅값이 올라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뭐 예산으로 쳐도 뭐 한 뭐 4조인가 6조인가 뭐 엄청난 돈을 퍼붓는 게 GBC 개발 아닙니까? 그 그렇죠. 인근 영동대로 네. 복합 개발 네네. 다 있는 거니까 그만큼 돈이 투자된다는 거는 땅값이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생각나는 건데 그 동네 주변에도 빌라들 좀 있거든요. 네. 그럼 빌라를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빌라가 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빌라 사도 됩니다. 아까 그 아주 핵심 지역들 인근의 예, 예. 빌라, 왜냐하면 빌라 사도 됩니다. 땅값 상승을 예. 노리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빌라를 그 가격에 공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긴 그냥- 그것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는
빌라 사놓으면요 나중에 뭐 에어비앤비든 단기 임대 있죠 엄청 좋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떨까요? 또 입지 전문이시니까 입지의 역전이 앞으로 10년 안에 어디 뭐 네. 일어날 만한 데가 있을까? 아니면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세요? 입지 역전된 데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역전할 입지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10년 동안에 강남을 역전할 지역은 없어요. 네. 용산은 늘 다크호스였지만 강남을 역전하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좀 부족해요. 일단 일자리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환경도 좀 부족하고 주거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객도 부족하고 그 부지 자체가 거긴 또 자연 환경이 많기 때문에 강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땅의 밀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을 10년 동안 역전할 지역은 없는데 강남 이하급 중에서는 순위 바뀔 지역들은 되게 많죠. 혹시 뭐 최근에 그러면 최근 뭐 지난 10년간의 가장 그 입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데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입니다. 마포. 마포는 제 고향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인데 네. 청기화 주유소 뒷집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지금 없어졌으면 호텔이 됐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70대 초반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층 빌딩이 유인시 농방이라고 4층짜리 빌딩이 제일 높았던 거였었고 네. 나머지 다 2층 1층이었어요. 그리고 개울도 있었고 2호선 자체는 아예 없었고 근데 지금 마포는 마용성이 됐어요. 그때는 네. 서울의 하급지였어요. 아파트 자체도 없었고 네. 근데 지금 마용성이 됐잖아요. 넘버 5예요. 마포가 네. 성동구나 동급이라는 얘기. 그 지역도 그렇고요. 근데 마포는 이게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유동객이 많기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많이 바뀐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영등포구하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그 비슷한 지가 동대문구 청량리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하고 청량리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요 완전 천지개벽이거든요. 청량리 아마 보셨죠? 그때 사창가 있을 때 지나가셨죠? 네. 예. 아무도 안 갔어요. 특히 여자분들 애들은 근처도 안 갔어. 전농 뉴타운 완전 미분양. 왜? 청계천이 저기 그 청계천 사창가가 저 멀리 있는데 저 멀리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을 안 받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거기 그 스카이 열리고 들어온 다음부터는 전농 뉴타운까지 다 올라 버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에서 제일 낙후되고 정말 못 사는 동네가 신길동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대림동이 잘 사는 동네였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그때는 네. 중국인들이 신길동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신길동은 중국인들 아무도 안 살아요. 다 대림동으로 갔어. 그때는 그 여의도는 제외하고 그때도 잘 살았으니까 당산동 다음에 대림동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대림동이 꼴찌고 신길동이 넘버 2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입지가 역전된 게 보이잖아요. 이게 10년 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네, 되게 그럼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좀 바뀔 만한 곳들 뭐 한두 곳 있을까요? 너무 많죠. 비밀인데. 그럼 예를 들어 이건 어떨까요? 사창가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좋잖아요. 제가 10년 전부터 했던 거잖아. 그러면 뭐 천호도 좋게 보세요. 천호. 천호 좋죠. 너무 천호역도 좋고. 사창가 아직 있거든.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천호뿐만이 아니라 그 미아리 텍사스라고 있어요. 네. 지금도 거긴 아직도 사창가가 노골적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등포역 앞에 타임스퀘어 뒷골목이 거기도 있죠. 아직도 있어요. 네네. 예, 그런 지역들은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려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100% 옵니다. 네. 결국에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정책과 시간이 지나면은 어찌 보면 제일 좋은 입지인데 저평가 받고 있던 거니까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을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선호 시설들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비선호 시설, 혐오 시설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혐오 시설이 없어지면 일단 마이너스가 0으로 되잖아요. 한 번 오릅니다. 네. 거기에 또 뭔가 또 지을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이게 2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았던 곳이 올라가는 것들보다 나빴던 곳이 정상적으로 올라와도 2배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들은 무조건이에요. 사창가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군부대 옆은 조금 좋아요. 네. 도심 내의 군부대. 이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도심 내에 예전에는 군부대가 다 있었거든요. 지금 다 나갑니다. 이건 100% 다 나갈 겁니다. 네. 인천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인천도. 그래서 인천 부평구의 그 상곡동, 네, 청청동은 맞아요. 정말 낙후되고 거기 안 가보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 상곡동, 천청동에 대한 소설도 되게 많고 드라마도 되게 많아요. 정말 낙후된 곳들의 원상인데 지금도 다 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나가고 재개발됐잖아요. 일단은 천지개벽했어요. 사람들이 가요 이제. 7호선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부산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 그냥 네. 지방 아니라 부산 광역시. 부산이라고 예, 하면 앞으로 10년. 부산이라고 하면은 너무 설명이 부족하고
네. 서울도 아까 25개구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상품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도 다른데 해운대구하고 수영구, 특히 수영구. 수영구는 그냥 아파트들은요 사셔도 될 것 같아. 그냥 네. 웬만한 아파트들은 정말 저 구석에 정말 나홀로 잘 보지도 않는 이런 아파트 말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솔직히 아무거나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지금 자동 신시가지 망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데 있는데 지방에서 노후계획 특별법 시행하면요 부산에 자동 신시가지 못할 거예요. 거기가 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거기는 입지가 좋아요. 이미 학교도 좋고 학원가도 있거든요. 네. 아파트로 바뀌기만 해요. 분당 같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수영구, 해운대구 너무 좋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서부산이 되게 취약했었는데 최근에 좋아진 지역이 강서구예요. 강서구엔 계속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 좋은 게 뭐냐면 아파트가 들어온 속도보다 일자리가 들어온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 델타 시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미분양이 없어요. 진짜 막 분양을 때려줬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없어요. 그건 이제 일제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봐도 돼요. 사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게 다 지역적으로 또 로컬로 따져보면은 다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네.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뭐 나쁘다, 별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지역 빼고 부산 나머지는 솔직히 다 안 좋아.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산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네. 좋냐 나쁘냐라고 판단 못 하는 거죠. 개별로 봐야지. 예. 해운대나 말씀하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구가 좀 증가하거나 괜찮다. 원래 좋았던 입지들은 그렇죠. 김학용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그 구축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워낙 신축들이 비싸가지고 사실 사기도 힘들고 근데 구축은 또 안 올라갈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전월세 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뭐 아예 재건축은 아닌 네. 한 20년 정도 안팎인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되나요? 판단을 할까요? 일단 2000년도 이전 아파트랑 2000년도 이후 아파트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1세대 아파트, 2세대 아파트, 3세대 아파트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아파트는 옛날 주공 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그런 거. 지하 주차장도 아예 없고 네. 엘리베이터도 없고 예, 그런 게 1세대 아파트고 2세대 아파트는 우리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게 되면은 목동, 뭐 창계동 이런 게 2기 아파트고요. 3세대 아파트는 지금 새 아파트일 텐데 3세대 아파트는 고민할 필요 없고요. 한번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는 아파트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1세대 아파트, 2세대 아파트인데 1세대 아파트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쪽은 지금 거의 다 재건축이 끝났어요. 반포주공 1단지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네. 그건 이제 1세대 아파트가 제일 해피한 거죠. 왜냐하면은 거의 돈 들이지 않고 새 아파트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어. 근데 이제 2세대 아파트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점점점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시설들 수준도 높아지고 눈높이도 높아지고 네, 공사비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2세대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2세대 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후에 딱 진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후에 진 것 중에서 그래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사도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재건축이 절대 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은요.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사도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리모델링도 못 되는 것들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수요를 보면 돼요. 이제 그거 있잖아요. 2세대 아파트를요. 뭐 분양 원가 그러니까 뭐 건축비 얼마에다가 뭐 사업성 해갖고 뭐 비례율을 이거 하시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 조합원 추진이나 조합원들이 내 돈 내서 질 수 있으면 그냥 되는 거야. 네. 못 지면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시기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높아야지 뭐 살기가 좋아야지 그 돈을 내고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입지가 결정한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코어 입지라고 해요. 코어 입지. 네. 코어 입지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고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코어 입지는 시간이 문제지. 솔직히 내 생에 안 될 수 있어. 그럼 다음 생엔 돼. 우리 네. 애들 세대는. 그런 데가 코어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정확히 알려줬어요. 강남 3구, 용산구는 코어 입지예요. 신축이든 네. 구축이든 의미 없어요. 그냥 살면 돼. 나중에 분명히 새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데 새 아파트 공급할 지역이 없으면 그 아파트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뭐 용적률을 풀어주든 아니면 뭐 1대1 재건축을 하든 어떻게든 할 것이다. 네. 왜냐면 돈이 없으면은 아마 그 단지를 누가 개인이 기회 통째로 사가지고 네. 자기들이 아마 개발하려고 할 거예요. 비싸게 지을 수 있는 입지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예. 그러면은 입지가 좋다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좀 구축들도 당장은 좀 빛을 못 보겠지만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제가 아주 심한 말을 드릴게요. 용적률이 보통 300% 넘어가면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네. 용적률 400%, 500%, 600%, 700%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전 네. 된다고 봐요. 아, 그런 것들도. 심지어 리모델링도 된다고 봐요. 어차피 리모델링은 이게 700%라도 15% 더 주는 게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코어 입지는 상관하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네. 용적률이 100%라도 수요 없으면 못 해요. 심지어 추가 분담금이 없어도 못 하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왜 상품 수준이 마음에 안 들 테니까 상품 수준 높이려면 추가 분담금 넣어야 되거든요. 예, 단순하게 주공 아파트식으로 지면은 임대 아파트마다 못하다 안 들어가요. 지금 지방 소도시 같은데 주공 아파트 보면은 네. 뭐 용적률 100%막 초반인데 아예 안 되거든요. 그 공시가격 1억짜리 그거였잖아요. 네. 안 돼요. 그건 절대 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거기에 지금 이 공사비 내고 한다 불가능하죠. 왜냐면 좀 공사비만요. 아마 지방도 똑같을 텐데 30평대 짓는데 이제 5억 이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5억짜리가 나오는데 5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상품이 별로 거야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 눈높이 맞으려면은 공사비만 5억 들거든요. 30평대 기준으로. 그럼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토지비 보태게 되면은 금액대가 얼마겠어요. 네.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1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5억으로 어떻게 낼 거야? 못 내죠. 저번에 강원도 어딘가에 분양을 하는데 되게 싸게 해가지고 이거 뭐지라고 봤더니 지하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신축인데. 그렇죠. 지하주차장 안 파면은 공사비를 네. 30% 아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굉장히 것들을 크죠. 원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눈높이가 달라지긴 했다. 20평하고 30평 이 중에서 20평대를 좀 추천하는 분도 많은데 앞으로의 좀 시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제가 상품 개발 조사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세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한 평대를 찍으라 그러면 30평대가 메인이고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더 많이 써도 되는 지역들은 대형평 수요가 있고 돈이 부족한 지역들은 20평대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메인 수요는 30평대입니다. 근데 30평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전국 대부분 평균은 30평대를 다 선호하고 그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30평대에 들어가시는 게 전국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다만 30평대가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지역들이 간혹 있거든요. 특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축은 네. 상관없어 싸니까 구축은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데 신축은 30평대랑 20평대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고 네. 30평대랑 40평대랑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입지가 세 강남 같은 경우는 40평대 이상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예, 근데 5억도 부담스러워한 지역들 거기는 20평대 가야 돼요. 3억 이상 못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력 갖고 계신 분들이 결정할 문제지 뭐 전국적인 대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찍으라고 하면 30평대. 예. 그러면 신축 기준으로만 보면은 신축이 또 30평을 갈 돈이면 더 좋은 동네 20평대도 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뭐 사거나 하실 분들은 25평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저는 더 좋은 입지 평형대 주여서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물론 10평대는 안 돼요. 10평대는 안 되고. 예, 24평까지만. 네. 24평까지만. 또 신축이어야 돼. 구축은 네. 안 돼 또.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노년에 이제 이런 부부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애도 다 키우고 네. 난 딱히 뭐 이제 출퇴근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집은 하나 좀 좋은 거 있고 대출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이제 소액 수입으로 이제 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어떤 집에 사는 게 좋다고 보세요? 계속 그걸 가지고 가기도 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에 쪼들리면 사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이거는 뭐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라서 정답은 없고 해답도 없고 그냥 제가 그 어르신들 마음으로 어떻게 제가 감히 어린 제가 뭐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감사했던 것은 제가 리서치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은퇴하신 분들 리서치까지 계속 지금도 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안 줄여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두 분이 살아도 안 줄여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경제력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세대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주택연금으로 바꿔서 뭐 소위 말해서 영목지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식으로 해서 네. 용돈 받아 쓰셔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게 참 짠한 게
진짜 그 집이라도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싶거나 요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의 경제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바라건대는 그냥 좋은 입지들은 그냥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평형대 줄이지 말고. 왜냐면 그게 자식들한테도 효도 받고 나중에 네. 제값도 받을 수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주택 가격, 제가 땅값 상승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데들은요, 주택 가격 올라가는 게 더 커요.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이런 사례도 봤는데, 이제 연금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주택 비용을 다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서 받거든요. 근데 계산을 제대로 해주겠어요. 대충 작게 해주지, 감정평가를. 예, 네. 그런 거 되게 좀 안타깝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경제력이 되시면은 집 팔지 말고 그냥 유지하셔라. 제가 더 큰 데 가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을 위해서 몬테크해라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근데 괜찮은 주택 살고 계신 분들,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예. 그럼 여기서 좀 갑자기 좀 궁금한 건데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결정되면 또 네. 5년의 이제 정권이 또 이어지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은 좀 활성화를 좀 시킬 것 같으세요? 유일하게 그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공급이었어요. 네. 공급인데 재건축 재개발 완화까지 얘기했는데 이분이 알고 완화라고 얘기한 건지 그냥 완화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규제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재초안도 어찌 보면 재건축을 막는 장벽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한 인터뷰가 있고 네.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인터뷰가 이틀 간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거짓말쟁이다, 부동산 모른다 그렇게 불편하신 분이 많은데 솔직히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정책을 피실지. 근데 일단 5월 11일 날 대통령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공약 나올 테니까 공약 나오고 한번 보자고요. 네,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냐면 지금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좀 어차피 공급을 풀어줄 거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또 미리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네. 좀 그 공약을 좀 본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헷갈린 게 뭐냐면요. 이분이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기 신도시가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3기 신도시도 지금 솔직히 한 단지도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급도 많고 심지어는요. 이분 아마 그거 모르실 텐데 2기도 안 끝났어요. 네. 예. 2기도 안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2기, 3기를 다 공급하고도 부족하면 4기가 나와야 되는데 4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너무 섣불리 들어가는 거는 또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니까 몸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초대 안 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모셔보도록. 네,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네. 부동산 방송인데 한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그 아마 두 개의 마음이 막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뭐가 좀 불안할 때 좀 사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대선 다 결정되고 불확실성 해소되면 그때 사야겠다. 막 이러면서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딱 진짜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요, 지금은 아직 제도가 다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제도 갖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도로 유리하시면 지금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7월 달부터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요. 준 것만큼 더 좋은 주택 못 살 수 있고 또 만약에 또 신고가가 갱신된 지역들은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거래가 줄어 있거든요. 네. 거래가 준 상태에서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우위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내고를 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6월 1일 전에 등기를 칠 수 있으면은 이 세금 때문이라도 빨리 팔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있죠. 타이밍입니다. 네. 4월 달이 전 제일 그분들을 쫓을 수 있는 좋은 네.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 등기치는 목표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좋은 것들 아무나 사람 말씀 아니고요. 아까 여러 번 얘기한 대로 10년 동안 쭉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사는 게 맞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한 5월 10일만 돼도 네. 종부세, 재산세 그냥 내자 하면서 매물이 또 맞아요, 들어갈 맞아요. 때가 있어요. 맞아요. 포기하죠. 네, 보통은 맞아요. 4월 말이 진짜 마지막 한번 한 달 기대가 동안에 못 팔거든요. 이게 되게 이게 쉽지 힘들어요. 않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잔금 네. 마련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또 이사 문제 때문에 네.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살 거라면 지금이 뭐 여러모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분위기랑 향후 전망 그리고 어떤 집을 골라야 되는지 좀 다양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까지는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조건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지역 얘기는 스마트 튜브에서 네. 광고해도 되죠? 중요한 거는 스마트 튜브 가서 보시고 그러면 또 가면 또 이제 지역까지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보고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쳤어요라고 댓글 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죠. 근데 네. 그분들이 그러면 또 다음번에 사냐? 그것도 또 어려워요. 네. 한번 올라 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뭐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또 내리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또 이제 장기로 또 길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